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시장님. 시장님, 뭐, 내일이면 백신 2차 접종을 예. 좀 빨리 맞으셨네요. 자치단체장들은, 네. 이번에 감염병 대응 보통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대책본부장 같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응 기구의 그 수장들은 이미 맞도록 그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5월 중에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좀 일찍 맞은 거죠. 그때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높았을 때라, 굉장히 높았죠. 예, 자치단체장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정부 방침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를 그때 접종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4월에 맞은 사람들이 이번에 6월 안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집단 면역 예, 11월 가능성에 대해서 옛날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가 예, 지금 굉장히 기대가 높거든요. 예.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6월 말 백신 접종 목표치가 1,300만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1,400만이 넘었고요. 예. 지금 아마 6월 말 되면 1,500만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 6월 말까지의 접종률을 미루어서 선정해 보면 네. 9월까지는 대략 1차 접종이 그 70% 이상 예. 국민들의 70% 이상 완료될 것 같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예,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미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 예. 우리가 중앙 통제, 중앙 집중형 또 그 모든 것을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감염병 대응 초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질병의 그 감염병의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강력한 그 통제와 또 그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이 유효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1년 반 이상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과 그 지역의 일종의 대응력들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획일적으로 방역 기준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그런 방역 수칙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는 좀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별적으로 좀 자율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는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의 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처습에 배부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정 이후 6개월간 어떤 변화가 지금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해 말 통과됐고 올 1월 13일 이제 고시로 법률 개정안이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공포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년 1월 13일이 이제 시행 이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시행령을 또 다 만들고 그것을 갖고 또 여러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시행령의 발표에 앞서서 공매 의결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게 되겠죠. 시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그 우리로서는 옛날이면 100만이면 광역시였는데 이제 광역시가 아닌 가운데 특례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번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까운 데 있을수록 행정의 효과는 가장 빠르게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광역이 여태까지 하고 있던 일을 기초가 할 수 있으면 다 넘겨주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번 특례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양해줘야 됩니다. 특례시 권한 확보, 또 당위성, 그리고 관계법령 제도화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또 시민들 나름대로 특례시, 수원 특례시 참여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도 발굴하고 많은 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학습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홍보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여러 가지 그 시행령이나 이게도 틀이 예. 제도적으로 좀 구축되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지나 걱정하는 게 뭐 특례시가 되면 뭐 세금이 더 늘어난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오인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 행정만 좋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면 국민들이,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지금까지 잘못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 이를테면 광역시와 기초시로 나눠서 광역시에는 많은 권한과 지원을 해주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그 외에 훨씬 못 미치는 권한과 또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중간 정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시장님께서는 아마 기초단체장 최초로 여당의 지도부에 입성을 했었는데 네. 지난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사퇴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만회가 교차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니까? 아쉽죠. 일단 최고위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7개월밖에 못하고 내려왔으니까 드린 공력에 비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소한 일부밖에 못하고 내려왔으니까 제가 드린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일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저로서는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 기간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기간에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최고위원이 안 됐으면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이전 20대 국회에도 입법 똑같이 돼 있었지만 1년 반 동안 다루지도 않고 그렇죠. 무시해버렸다면 제가 최고위원 된 자체가 그 중앙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 저 집단이 뭉치니까 꽤 그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테니까 저기 지방자치법 32년 동안이나 한번 제대로 고치지 못한 거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또 힘이 어디로 어떻게 자기들한테 불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된 자체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과하는데 큰 작용을 했을 거고요. 물론 그 하나하나 과정마다 제가 일일이 또 같이 관여를 많이 했고 그 외에도 이를테면 이제 2단계 재정분권을 해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도록 이제 했고요. 그것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민생 법안을 갖고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걸 최초로 제가 제안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성과를 거둔 건데 그 외에도 뭐 제가 하던 일이 지방소멸 대응 TF라든지 지방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된 것이 저로서는 아쉬움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치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생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소득이면 소득이고 또 생생한 그 메커니즘을 경험한 것으로, 중앙정치권의 한계, 이런 것을 또 엿봤다면 엿본 것도 저로서는 교육이 됐고, 좋은 그 경험이 됐어요. 근데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님이 이제 시정을 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조치를 내놓잖아요. 예. 이게 뭐 다 선한 의도로 하셨을 건데 성공적으로 된 것도 있고, 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예. 생각보다 좀 다른 것도 있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많죠. 그럴 때 만약에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제 우선은 많은 시민들하고 늘 일상적인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대표적인 시민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좋은 의도였지만 그렇게 결과 맺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 정부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시장의 형평성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과 또 그 주 52시간 근로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막 터져 나오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 다 어려워지고 또 그 젊은이들 일자들이 그렇죠. 대부분 잃게 되는 많은 부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갖고 했는데 현장 수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국공 하면 그 많은 비정규직을 다 정규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처럼 돼 있지만 그것이 더 많은 또 청춘들의 일자리를 앗아갔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불공정 문제가 또 생겼던 것들은 간과해 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데서 우리 사회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또 생겼더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거나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정치권이 인식을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서 그 현장의 수용성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날려버렸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늘 오만으로 비칠 수 있고 내로남불의 또 대표 사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 중요한 건 내년 또 대선과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어제 그 이우영 의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신뢰하는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기도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선거 7대3이다. 깜짝 놀랐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처한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놓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저보고 저도 한 20년 아시면서 분이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좀 그걸 연구해 보라고 제법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쓰나미가 지금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럼 대선과 이어진 지방선거 이래 되면은 어쨌든 그동안 했던 게 또 숙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그런 위기감을 좀 갖고 계십니까? 크게 느끼죠. 그때 최고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매번 선거 대책 최고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개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3월 중순 이후에는 아예 최고위원회도 못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4월 7일 선거가 치러졌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참패가 되니까 그 다음 날로 바로 지도 총사퇴에 따라서 사퇴하게 된 거죠. 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데 우리 당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서 너무 귀닫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해야 돼요. 그 시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 자세였던 거예요. 청와대는 그리고 그 당위성만 갖고 정책을 했지 현장의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한 거라고 봐야죠. 정책 결정을. 이러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최근에 몇 가지 현상, 보궐선거 참패, 또 저쪽 당은 30대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 거기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보다시피 다양한 흥행적 요소들을 계속 선거에 붙여간 거. 이번에 대선의 유력 후보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갈 수 있는 흥행 요소의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정책의 실패가 단기간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거리도 별로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가 극히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특히 3월 안팎의 그 여러 가지 그 부동산으로 인한 LH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 이것이
크게 증폭시켰잖아요. 네. 저는 5% 지더라도 5% 안팎에 질 줄 알았지 20% 30%씩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단기간에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위기 요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젊은 당대표가 됐지만 세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을 그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지금부터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 있은 후에 거의 3개월 후에 하게 되고 대통령 취임 한 달 이내 하게 돼요. 그렇죠. 인수위가 아직 끝나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대통령을 예, 대통령을 그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 갖고 정말 가장 효과적인 그 대선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기다 뭐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2001년도에 그 국민의 정부 시절 말년에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이 전부 다 어렵다 하는 위험 다 가졌을 때 국민경선제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말 드라마를 연출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이 전부 한 목소리였어요. 뭔가 이거 우리가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 아닌가? 지금 모든 민주당은 정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생각 갖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가장 국민의 마음을 그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갖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후보 결정 과정은 지극히 피상적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지적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 민주당 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보면 1위가 대부분 다 법사위, 초선 이런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단기간에 그 가장 언론의 임팩트로 많이 얹혀진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이런 것이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위험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과정이죠. 미국의 대선 과정이라는 게 1년 동안 뭐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그 후보 검증 과정과 또 그런 과정 중에 쭉 기출되는 과정에 많은 후보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 검증이죠, 그게. 네. 사람에 대한 검증, 정책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지도자를 그 뽑을 건가를 쭉 검증해 가는 과정. 저는 그 경선 연기냐, 뭐, 경선 고수냐, 이거보다도 그런 것을 잘 구축해서, 그게, 근데 불과 이제, 한 2달 이내에 다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좀 더 융통성 있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경상도의 청송 군수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잘 다양하게 그 여러 과정 중에서 자신을 계속 정책을 홍보하거나 인물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구조. 지금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가능성과 가변성과 인물의 검증 과정, 그러면 누구나가
지금 많이 포장돼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거나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다선이 돼가지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보석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해낼 메커니즘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혁파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대선 기획단이 되고 그것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서 국민들이 신선하게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지켜볼 내용이 과연 얼만큼 있겠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되죠. 지금 시장 최근 싱가포르 세계도시 정상을 사전 녹화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이것도 미리부터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구의 미래를 위한 수원 시의 활동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하기 어려웠을 건데 글로벌한 연대로서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수원 씨가. 이제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여러 선진 시민사회가 했던 사업들을 미리 체험하고 그것을 시민운동으로 하던 것들을 시정을 맡게 되면서 바로 그것을 시정에 도입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어요. 그 이제 수원은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됐죠. 그 이제 제가 1990년대에 한국 사회에 처음 도입했던 여러 마을 만들기 사업들의 유형들이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민환경운동으로 했던 것이 지속 가능한 운동인데, 그게 ESSD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탄소 중립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환경수도를 선언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수원시 탄소 중립 기본 전략을 세우게 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시장하기 전부터 시민운동으로 국제기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역량을 쌓아온 것들이 배경이 됐고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클레이라든지 시티넷이라든지 OECD 챔피언 시장회의라든지 이번에 싱가포르 세계 도시 정상회의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의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대표로서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됐는데 이 일도 1년 후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시의 수장으로서는 못하니까 한국의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나 단체장들이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시고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인생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후 정치인 연퇴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06년도 처음 출마할 때도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 숙명이다. 지더라도 수원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제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죠.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도 그 이전에 2번 다 실패했기 때문에 결코 자치단체장 쉽지 않지만 결국 제가 3선의 시장으로서 그만두기 전에 중앙정치권의 민생의 모습도 자치분권의 세력화를 위해서 꼭 진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나간다 해서 했던 거거든요. 한 번에 안 되면 또 제 이후에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밑바탕을 까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후에 한국 정치는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현장 풀뿌리 정치 위주로 좀 기초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명망성 믿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정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발언해서 국가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예. 풀뿌리 정치인부터 커서 현장을 아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실력이 돼서 역량이 돼서 또 국정에 참여하고 또 그 중앙 정치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일을 키우는 일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국가 운영 시스템 이것을 중앙 집권적, 중앙 집중적 방식에서 분권적, 그 또 현장 중심적 그리고 그 풀뿌리 정치인의 역량 배양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